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대출 나올 책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에요. 일단 예쁜 사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꽤 두꺼운 책인데도 제가 틈틈이 쉬면서 읽으려고 빌려왔는데요. 너무 아까워서 한꺼번에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예쁘고 멋진 책을 쓰신 분은 김지은.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데스크, 출발 비디오 여행 등을 진행했고 여전히 MBC에 재직 중이랍니다. 먼저 프롤로그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가물가물이 체질이 된 요즘이다. 어제도 까마득한 전생이다. 하지만 3년 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파와 한몸대기가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을 때만큼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동서는 간결해졌고 집안의 물건은 물론 집 밖의 인간관계도 신박하게 정리됐다. 코로나가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 몇 변의 연기와 추석 끝에 시절 인연은 자연스럽게 걸러졌다. 현대판 모닥불인 넷플릭스에 겨우 의지해 현대판 들짐승인 코로나의 공포에 맞서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번에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진심으로 안부가 궁금했다. 제일 먼저 디어 마르크로 시작되는 메일을 보냈다. 마르크를 시작으로 모두 25명의 친구들에게 메일을 썼고 전화를 걸었다. 공포와 불안을 넘어 체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우리는 모두 현대미술이 세상에 던지는 질문을 사랑하고 있었다. 우리의 지갑이 우리의 안목을 못 쫓아온다고 툴툴거리면서도 틈만 나면 또다시 작품을 컬렉팅하는 사람들이었다. 많은 것을 정리했지만 작품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친구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평생 컬렉팅한 작품과 작품 속 숨은 스토리를 나눠달라고 했다. 25명의 친구들 중 21명이 응답했다. 본인이 사정이 있는 경우 친한 친구를 소개해줬다. 그렇게 해서 12개의 도시, 21명의 친구들이 보낸 400여 점의 작품들이 모였다. 그림께나 봤다는 나조차도 모르는 작품이 태반이었다. 이후로도 작품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오고 갔으면 물론이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낯선 것을 즐겼다. 현대 미술은 무엇인가? 답은 아주 간단하다. 지금 친구네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이는 벽에 걸린 그림이다. 커피 테이블 위의 조각이다. 현대미술은 현재성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현재성은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시작된 일이다. 예민한 예술가들은 자신, 사회, 그리고 시대가 던진 현재의 질문에 답한다. 오히려 질문을 세상에 던질 때도 있다. 컬렉터는 그렇게 구현된 작품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현대적 고고학자다. 이 두꺼운 벽돌책의 첫 장을 여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일단 아무 페이지나 열어 쭉 훑어봐 줬으면 좋겠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끌리는 작품이 나오면 잠깐 그 순간을 즐겨주었으면 좋겠다. 그 작품을 그리거나 조각한 작가의 생각이 궁금해지면 그때 작품 근처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취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다 그런 작품을 컬렉팅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할 때쯤 각 장 맨 앞쪽의 소개글을 읽어보자. 정말 누구나 작품을 컬렉팅할 수 있고 현대적 아름다움은 발견하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참여한 21명의 컬렉터들은 진정한 소유는 경험의 공유임을 몸소 실천해준 사람들이다. 또한 망막의 즐거움, 즉 시각적 만족을 넘어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 지각의 확장이 현대 미술의 아름다움의 특징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21명의 컬렉터들, 고맙다는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람은 작품을 모으지만 작품도 사람을 모은다. 정말 가볍게 그림 구경, 사진 구경이나 할까 하고 집어든 책인데 참으로 아까워서 쉽게 읽히지가 않네요. 기괴하지만 진실한 초상, 조지 콘도를 소개합니다. 한 여인의 마음에 있는 기쁨, 슬픔, 분노 등 여러 감정을 어떻게 하면 동시에 표현할 수 있을까? 웃고 있는 여인과 울고 있는 여인이 나란히 앉아 있다면 동시에 일어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감정은 어떻게 한 화폭이 담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름하여 심리적 입체주의가 탄생한 배경이다. 잘 그리는 솜씨로 말할 것 같으면 조지 콘도도 피카소 못지않은데 그가 4살 무렵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그가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래 아이들이 사람을 선형기비처럼 그릴 나이에 이미 제대로 된 비율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피를 흘리는 예수를 묘사한 것은 물론이고 십자가가 서 있는 어두운 배경을 노란 가시덩굴로 가득 채워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가시 면류관을 쓴 것은 예수지만 가시의 심장이 찔리는 것은 관람자다.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시 넝쿨로 한계한 콘도는 그때 이미 미술은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을 시각화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 멋진 그림은 맨하튼의 톱 컬렉터 린다 로젠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컬렉터는 법에 보호받게 있던 예술가들의 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한 변호사 게일 엘스턴입니다. 게일의 아파트 벽면에는 과격하게 미술사를 바꿔놓은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작품이 적당한 간격으로 이웃해 있다. 먼저 늑대 트럭 연구를 보자. 늑대 트럭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프랑스 릴 현대미술관 근처 스티테르 연못이었다. 풍덩, 누가 혹은 무엇이 빠진 것일까? 연못으로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오펜하임의 곡선형 막대 설치 작품이 보이고 옆으로는 구명 튜브가 둥둥 떠다녔다. 설치 작품의 제목은 스티테르 연못 사건. 작가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다만 릴 현대미술관 직원들이 직접 만든 커다란 늑대 가면을 전면에 붙인 트럭은 인근 도시 사람들을 태우고 연못과 미술관을 오갔다. 달리는 늑대 눈에는 섬광등이 번쩍거렸다. 왜 하필이면 늑대였을까? 부인인 에이미 오펜하임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짐작할 뿐이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늑대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영적인 인도력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왔어요. 외롭고 독립적으로 보일지라도 늑대에게는 무리를 지어다니는 강력한 사회성과 더불어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직감과 본능이 있다고 믿어져 왔지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작품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쩐지 그녀가 말하는 늑대가 예술가로 들렸다. 예술가는 사회적 현상을 감지하고 작품을 통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으로 사람들을 안내한다.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것은 목격자의 몫이다. 여기서 사건 대신 예술이라는 단어를, 목격자 대신 관람자라는 단어를 바꿔 넣어도 좋을 것이다. 예술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각자의 해석으로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은 관람자의 적극적인 참여 아닐까? 늑대 트럭은 2년 뒤인 1994년에 8개의 늑대 트럭으로 다시 등장하는데 뉴욕의 블룸 헬번 갤러리 창고에서 열린 개인전에서였다. 트럭에 연결된 전선은 창고 벽 콘센트에 꽂혀 있었고 마치 휴대전화를 충전하듯 8대가 나란히 설치되었다. 눈에는 여전히 섬광등이 번쩍였다. 지금 게일의 집에 걸린 늑대 트럭 하나는 바로 이 설치 작업의 사전 설계도라 할 수 있겠다. 긴 코드의 플러그가 보인다. 이동용 대지 활성체라는 부연 설명대로 충전 가능한 늑대 트럭이 실제로 운행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덕분에 예술이라는 땅은 무척이나 비옥해졌을 것이다. 정답으로 상상을 막지 않는 것이 오펜하임 작품의 매력이다. 세 번째 컬렉터는 작품 빚는 의사 닥터 제이입니다. 부부의 깔끔한 성격을 반영하듯 살림살이의 군더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이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웬만한 장면에는 놀라지 않는다는 프로페셔널 촬영팀과 작품 꽤나 봤다는 내 입에서 연달아 탄성이 튀어나왔다. 가정집 천장에 세로 2.5m, 가로 4.6m나 되는 대형 작품을 설치할 생각을 한 제이 부부의 대담함에 놀라서였다. 그것도 세계적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나 볼 수 있는 양혜규의 작품을 말이다. 재료는 베네치안 블라인드다. 이전에도 작가는 빨래 건조대, 선풍기, 히터, 가스레인지 등
생활에 눅진함이 묻어있는 세간살이를 작품 재료로 즐겨 사용했다. 미술관에 나타난 가물들은, 여기서 가물은 집에서 쓰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기능을 벗고 개념이라는 옷을 입은 채 새로운 문법을 생성해낸다. 물론 이 컬렉터들은 한 작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십 작품씩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우리 김지은 씨가 설명해주는 그 설명이 정말 와닿기 때문이고, 뭔가 예술작품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친절한 설명이 붙은 작품이어서 제가 고르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다음 컬렉터의 집에서는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라 집 거실 테이블에 있는 책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거실 테이블에 놓인 책을 열자 처음 보는 형태의 무지개가 툭 튀어나온다. 피터 코핀의 작품이다. 각각 다른 동네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뜬 무지개를 연결해 나선형의 커다란 무지개를 만들었다. 작가가 고물상이나 빈티지숍을 돌며 직접 수집한 사진들이다. 날씨는 예보할 수 있지만 무지개는 예보가 없다. 우연히 발견하고 탄성을 뱉고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사람들의 반응에 예외는 없다. 작가가 모은 것은 무지개였을까? 경탄의 순간들이었을까? 작가가 가끔씩 던져주는 이런 질문들이 예술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컬렉터들이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들을 골라봤어요. 그레그는 키어를 만나기 전에는 미술에 거의 무지했다고 한다. 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키어가 그림을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하면서 작품과 더 깊이 교감하고 감상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뿐 아니라 자신의 비디오 작업에 접근하는 방식도 훨씬 풍부하게 해줬기 때문에 정말 근사한 선물을 받은 셈이다. 예술이란 인간 영혼의 물리적 실현이라고 생각해. 작품들이 내게 말을 걸 때면 인간의 영혼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느껴. 특히 집에 있는 작품들은 객관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아름답지만 작가들을 사적으로도 잘 알기 때문에 작품에서 또 다른 감정이 느껴져. 그레그는 자신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말을 붙이고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자신을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멜 데이비스의 캘리포니아 휴가 시리즈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 뭐든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작품이야. 날씨, 장소, 기분, 풍경. 저기 왼쪽 멜 데이비스 추상 작품 사이로 보이는 피터 리곤의 풍경화도 내가 아주 아끼는 작품이야. 동네를 지나다 트럭 안에서 재빠르게 스케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10중 8구 피터일 거야. 피터가 친근감을 느끼는 건물이며 집, 창고 등은 동네 풍경들이지만 완벽한 순간을 잡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찰을 하는지 몰라. 오랫동안 관찰한 뒤 대부분 그 자리에서 작품을 완성해. 살짝 덜 그린 것 같아 보이는 그의 붓질 덕분에 피터의 풍경화는 지금이라는 시제를 잃지 않는 것은 물론 추상과 구상 양쪽 스타일 모두 담아낸 것 같아. 화장실에도 그의 작품이 걸려 있는데 댈러스의 한 골목집을 그린 거야. 우리도 아는 곳이지. 그런데 집에 어른거리는 빛과 그림자는 쓱 지나치면 결코 볼 수 없는 장면이야.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그림을 보면 그림이 정말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더 정감 있고 더 따뜻하고 그 순간에 함께 머물고 있는 느낌? 집안이 작품들로 둘러싸여 있어 그런지 벽에 걸린 자전거마저 설치 작품처럼 느껴진다. 자전거 벽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부만의 작은 거실이 나오는데 푹신한 소파 위로 텐트가 걸려 있다. 아니, 텐트 그림이 걸려 있다. 키어가 작가 마이크 에릭슨을 만났을 때 그는 갤러리 한 층을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었고 바로 그 스튜디오에 이 그림에 묘사된 텐트를 치고 실제 그 안에 살고 있었다. 내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영화 프레임 장치를 그림의 프레임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야. 가장자리를 유심히 보면 프레임이 그려진 게 보일 거야. 그 때문에 마치 영화 필름처럼 보이거든.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느낌이지. 그렇게 들여다본 텐트에는 또 동그란 문이 하나 나 있어.
자연스럽게 텐트 속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창이야. 관람자들은 두 개의 창을 통해 텐트가 쳐진 외부 공간과 텐트의 내부 공간을 동시에 목격하게 되는 거야. 이중창을 통과한 관람자의 시선이 어떤 장면을 목도할 수밖에 없도록 연루시키는 아주 스마트한 순간 이동 장치라고 생각해. 텐트처럼 스스로 평생 이동하며 살아왔던 키어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집의 의미와 집이 주는 안정감에 대해, 외부와 내부의 공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림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거기 살고 있을 사람과 그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책의 가장 백미인 것 같아요. 책 서두에 마르크를 시작으로 모두 25명의 친구들에게 메일을 썼고 전화를 걸면서 이 책이 시작됐다고 했죠. 바로 그 마르크의 집입니다. 스위스에 대해 아는 건 수도가 취리히 그리고 세 개의 지붕 융프라우가 있다는 게 전부였던 내가 스위스 북동부 장크르트 갈렌에 가게 된 것은 한 권의 책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 독일어 어학연수를 위해 스위스로 떠날 계획을 하고 학과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교수님은 내게 양손이 아니라 양팔로 안아야 할 만큼 커다란 책을 누군가에게 꼭 전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책은 조선시대 회화, 금속공예, 도자기 등 대표적인 작품들의 큼직한 도판과 상세한 설명이 영문으로 수록된 것이었다. 심상치 않은 책의 품새와 교수님의 진지한 표정 때문에 나는 결국 일정을 조정해 예정이 없던 취리히발 장크트 갈렌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취리히에서 1시간 10분 남짓 걸려 도착한 역에는 강한 이북 사투리의 전영숙 씨와 남편 막스 흉거빌러 씨가 마중 나와 있었다. 기차역에서 나를 맞은 부부는 집으로 가는 길에 구시가지를 먼저 둘러보자고 했다. 부부의 안내를 받으며 찾은 구시가지는 어찌나 보존이 잘 되어 있는지 9세기 중세 도시로 걸어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군데군데 남아있는 아름다운 프레스코 벽화는 물론 111개나 되는 퇴창은 화려함과 정교함의 극치였다. 엄청난 불을 쌓은 귀족이나 상인들은 창을 바깥으로 돌출시키고 사람, 동식물, 전설 속 괴수 등을 조각해 장식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과시했다. 때문에 퇴창의 규모와 조각 솜씨로 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 당시 제일 가는 부호의 퇴창이 아주 흥미로웠다. 섬유 무역상이었던 그는 무역을 했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창에 자랑스럽게 새겨 넣었다. 창에 새겨진 문양을 보고 있노라니 세계를 누비는 거상으로서의 자부심과 장크트 갈렌의 황금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유럽 최고의 섬유산업 중심지이기도 했던 이곳은 19세기 최초의 자수 기계가 발명된 후 전 세계 자수 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레이스와 자수의 명산지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장크트 갈렌의 자수는 파리의 오뚜꾸띠르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다. 전영숙 막스 부부의 안내로 들은 직물 박물관은 입장권부터 남달랐다. 종이가 아닌 헝겊으로 만든 입장권을 받아 1878년에 설립된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자 섬유 산업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왔다. 또한 자동차의 차체와 실내에 쓰이는 탄소 합성 섬유, 우주선용 안전벨트에 사용되는 초경량 자일론, 인공장기에 사용되는 나노섬유 등 천연 직물에서 최첨단 신소재 직물 개발에 이르기까지 기상천외한 소재와 디자인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날의 관람으로 옷과 인테리어 소재로만 생각했던 직물의 개념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런 섬유의 도시 장크트 갈란에 한국산 유도복 26,000벌을 수입한 사람이 바로 막스였다. 그는 1953년부터 한국 상품을 직거래한 최초의 스위스 수입상이었다. 제일 먼저 수입한 품목이 유도복이라니 흥미로운데 알고 보니 막스는 유도 사단의 유단자였고 그의 스승은 다름 아닌 항일운동단체 맹호단의 단원이었던 독립투사 이한호 지사였다. 만주, 상해 망명정부, 시베리아, 그리고 독일을 거쳐 스위스 취리히, 장크트 갈란에 정착하기까지 이 지사의 피 어린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천일야화라며 막스는 안타까워했다. 마치 무용하듯 가볍고도 완벽했던 이한호 지사의 유도 기술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제압한다는 유능제강,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시작하고 끝내는 예시예종을 몸소 보여줬던 이한호 지사를 두고 막스는 동양의 지혜를 함께 가져왔느라고 회상했다. 이한호 지사가 한국 유도를 스위스에 처음 소개한 이후 스위스에는 80여 개의 유도 클럽이 생겼고 장그트 관란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어느 외교 사절보다 한국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장그트 관련 유도 클럽 회장이었던 막스가 1966년 주관했던 이 지사의 추모식에는 한국산 유도복을 입고 한국인이 가르친 스위스 제자들이 유도 시범을 보였고 7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이 지사를 애도했다고 한다. 이 지사의 절친이었던 전경 씨의 딸이 바로 부인 전영숙 씨다. 상상도 못했던 역사의 한 자락을 스위스의 낯선 도시에서 듣게 될 줄이야. 구시가지를 지나가는 거의 모든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부부의 모습에서 그들의 친화력 넘치는 성격이 엿보였다. 이 도시에는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747년에 건립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라 불리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장그트 갈렌 수도원 부속 도서관에서 넋을 잃었다가 정신을 수습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옮겼다. 약 2페이지에 걸친 이 설명으로 저의 버킷리스트에 갈 곳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이 전영숙, 막스 부부의 아들이 마르크입니다. 마르크에게 긴 메일을 쓴 것은 영화 지니어스를 본 직후였다. 영화는 천재 작가와 천재 편집자의 이야기다. 모든 출판사에서 거절만 당해 누구라도 물어뜯을 태세인 무명 작가는 주드로가, 과묵하고 숨막힐 정도로 완벽을 추구하는 최고의 편집자는 콜린 퍼스가 연기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은 이야기에 미쳐있는 두 사람이 소설의 기원에 대해 추측하는 대목이다. 늑대들이 사납게 울부짖는 한밤중 허기와 추위에 떨던 원시인들은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눈앞에 놓인 공포를 잠시 잊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했을 것이다. 깊어지는 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던 이야기에 다시 이야기를 보태지면서 그렇게 서사는 시작됐을 것이다. 가장 설득력 있는 소설의 기원이 아니던가. 그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짓고 동글 벽화를 그렸으며 손바닥을 찍어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마르크가 자신의 소장품 중 가장 좋아하고 앞으로도 컬렉팅을 계속해 나가고 싶은 작품으로 꼽는 것은 알프레도 마르티네스의 작품이다. 드라마틱한 인생으로 보자면 마르티네스는 평생 도망자로 숨어 지냈던 카라바조의 버금간다. 그는 1988년 바스키아 사망 후 작품값이 치솟을 무렵인 2000년대 초반부터 5년 동안 바스키아 작품을 전문적으로 위조해서 유통시킨 장본인이다. 큰 돈을 벌어들였지만 훗날 FBI에 붙잡혀 21개월을 복역했다. 대부분의 위작자들이 유명 작가를 따라 그렸을 때는 엄청난 각광을 받지만 정작 자신의 작품을 내놓았을 때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쓰라림을 겪는 반면 마르티네스의 서명이 들어간 진짜 그의 작품들은 위조와 투옥이라는 스토리의 날개를 달고 많은 컬렉터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디자이너 카스텔 바작도 그의 로봇 작품을 소장 중이고 영화 피아니스트의 주연 배우이자 작가인 에이드리언 브로디도 그와 작업을 같이 할 정도로 그를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뉴욕 모마에도 그의 권총 한 자루, 감옥 드로잉이 수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가장 많이 컬렉팅한 사람은 단연 마르크일 것이다. 마르티네스는 오랫동안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적인 요소, 즉 불법 무기로서의 특징이 예술을 더 흥미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어. 따라서 가짜 바스키아는 개념적 작업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를 언제나 위험한 드라마를 동반하는 예술 그 자체라고 생각해. 가짜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한 시대의 역사와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하지만 작품을 향한 시장의 관심과 욕망의 방증이라는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마르티네스는 자신의 작품이 최고를 원하는 현대적 욕망의 진짜 모습을 담고 있는 가짜이고 그러한 진실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이 예술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생전 마지막 작품이 되고만 로봇 드로잉. 마르티네스에게 왜 총과 로봇을 그리냐고 물었더니 아직 철이 덜 들어서라는 재치 있는 답이 돌아왔다. 이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며칠 후 2023년 8월 21일 그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마르크가 전해왔다. 새로운 길을 걷되 주변 예술가들을 잊지 않고 함께 걸었던 마르크. 나는 친구 마르크에게서 세상을 안는 품을 배웠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예술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됐다. 디어 컬렉터 프로젝트를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 앞에 맥없이 주저앉는 나에게 친구는 말했다. 좋은 책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 모든 방해 요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욱 창의적으로 만들 뿐이야. 생각하던 대로, 행동하던 대로 살던 너의 오래된 습관을 깨주는 변수는 그러니 오히려 행운인 거야. 책이 너무 두껍고 방대해서 절반만 보고 덮으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마티아스는 상하이의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6층 꼭대기, 비둘기를 키우던 3장을 개조한 옥탑방에 살고 있다. 마티아스는 요즘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곳이 너무 많아서, 아니 많다고 느껴지게 만들어서 오히려 매사 둔감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불꽃이 넘쳐 감성에 진입하기도 전에 많은 것들이 휙휙 표면을 스쳐갈 뿐이다. 그래서 현대미술의 사명은 관람객에게 각성의 순간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에 소개된 흑백의 사진 한 장은 마티아스가 태어난 독일 나사우의 깊은 숲을 찍은 숲 시리즈 중 일부다. 울창한 침엽 수리문을 걷다 포착한 자연 경관은 우연히 낳은 결과물을 안겨주었다. 고향 마을의 숲과 들, 계곡과 언덕이 만들어 놓은 초록 풍경을 떠나 결국 회색 투성이 낯선 도시로 왔지만 나는 내 안에 숲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껴. 내 기억을 간직한 몸이야말로 진정한 디어 컬렉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디를 가든 몸이라는 기억의 방속에 수집된 경험들은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말이야. 감각의 기록이 켜켜이 쌓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방들이 생긴다면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집이란 특정 장소나 고정된 의미가 아니야.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겠네요. 이어지는 컬렉터는 건축가 장윤규입니다. 장윤규는 어린 시절 화장실을 가려면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만 했던 집에 살았다. 지금 보면 불편한 요소들 덕분에 뜻밖의 선물처럼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새카만 하늘에 촘촘하게 박혀있다 머리 위로 마구 쏟아지던 별들이며 한낮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며 춤추듯 내리던 새하얀 눈까지. 사실은 불편한 게 아니라 아름다웠다고 추억한다. 조금 편리해지려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다 보니 풍경이 우리 생활에서 밀려나고 있다고나 할까요? 자연이 들어설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아무리 작은 집을 짓더라도 마당을 잊지 않았어요. 오사카의 노후 목조주택 3채를 노출 콘크리트로 재건축한 협소주택 스미요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그래도 좁은 주택인데 거실과 주방 사이에 마당을 떡하니 배치했어요. 비라도 오면 우산 쓰고 화장실을 가야 했죠. 눈과 비, 더위와 추위는 피해야 할 요소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고 사는 사람을 서서히 자연에 스미게 해주었습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은 오전에는 거실로, 오후에는 주방으로 장소를 옮기며 하루의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었고요. 그를 길러주었던 외할머니 집 마당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계절이 말을 거는 집,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집에 살고 있어서 아주 공감이 되네요. 건축가 장윤규가 소개하는 작품은 이진주의 훔친 일요일입니다. 등장하는 이미지 하나하나보다는 그 이미지들이 촉발하는 감각들이 서로 충돌하며 구축해내는 심리적 풍경이 흥미롭습니다.
한번 올린 건축물은 수정하거나 철거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준재의 작품은 보는 사람마다 수많은 이야기에 집을 지었다, 부수었다, 다시 올릴 수 있어요. 화면의 빈 공간은 관람자가 지은 해석의 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작가들의 작품은 건축가의 설계 도면 같습니다. 그 도면을 바탕으로 각자의 집을 짓는 것은 감상자라고 생각해요. 보다 적극적으로 집 짓는 사람은 컬렉터고요. 먼저 자신이라는 집,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언제든 상상 속에 변형이 가능한 작품이라는 집, 집이 벌써 몇 채입니까? 집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꿔놓은 건축가 르코르비지에도 말년에 4평 남짓한 통나무집 카바농에서 살았어요. 그는 4평을 인생의 본질을 만날 수 있는 크기라고 했지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게 되니까요. 저 역시 비록 작고 허름한 창고일지라도 사방으로 창을 내고 사이사이 손바닥만 하더라도 작가의 세계관이 담긴 작품 몇 점 걸린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바깥 풍경 한번 바라보다 작품 한번 바라보다 건축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곳, 쏟아지는 태양빛에 까무룩 눈 감을 수 있는 곳,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집과 삶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다 보면 예술이 이렇게 근사한 거구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쳐야겠어요. 또 시간 내면 이 책 가까이 놓고 천천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